살면서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며칠을 잠 못 자고 뒤척인 밤. 분명히 내가 옳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혼자 속을 끓인 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무너지는 기분. 그 감정 앞에서 우리는 늘 같은 말을 듣는다. 참아라. 마음을 다스려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 말들이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는 40살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벼슬, 명예, 자유, 가족. 1801년 신유박해로 전라도 강진 유배지에 끌려간 그는 죄인의 이름표를 달고 18년을 버텼다. 억울함이 하늘을 찌를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비결은 놀랍도록 단순했다. 그는 마음을 억누르지 않았다. 참으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마음을 살피는 법을 익혔다. 분노가 올라올 때 이름을 붙였다. 억울함이 차오를 때 글로 흘려보냈다. 모욕을 당했을 때 내가 무시당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사정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3가지 전환이 그를 끝까지 버티게 한 힘이었다. 그리고 이 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그대로 쓸 수 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알게 된다. 왜 참는 것이 마음 다스림이 아닌지,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왜 그 감정이 절반으로 줄어드는지, 주어 하나를 바꾸면 상처가 왜 공격이 아니라 정보로 바뀌는지, 다산의 7가지 법도는 철학 강의가 아니다.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도구다. 살면서 쌓인 감정의 무게가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흔들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본능을 인정하는 것이 다스림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강함이라고. 화가 나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수양이라고. 그것은 틀렸다.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마비이다. 다산은 분명히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먼저 움직이고 이치는 그 다음에 따라온다고. 이 단순한 진술 속에 마음 다스림의 첫 번째 진리가 담겨 있다. 욕을 들으면 얼굴이 달아오른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심장이 빠르게 뛴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온몸이 굳는다. 이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심어준 생존의 본능이다. 이 반응을 부끄러워하거나 억제하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 다스림에 실패하는 첫걸음이다. 왜냐하면 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또 다른 긴장과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이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수없이 모욕을 당했다. 관청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불렀고 동네 아이들은 그의 뒤를 손가락질하며 쑥덕거렸다. 그는 그 순간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아니다. 그도 분명히 가슴이 타오르고 눈물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냥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땅속으로 숨는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부패한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한다. 작은 자극에도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분노, 이유도 모르는 무기력감, 갑작스러운 눈물. 그것들은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억눌린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이다. 반대로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을 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라. 놀랍게도 그 감정의 강도가 약간 줄어드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감정 명명학이라 부르는 기법과 일치한다. 그러나 다산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이것을 실천하고 있었다.
흔들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흔들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 돌이지 사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 후에 어떻게 다시 중심을 잡느냐이다. 그 중심을 잡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스림의 출발점이다. 이것을 모르면 이후의 모든 노력이 모래 위에 성이 된다. 다산의 경구를 새겨두어라. 움직이는 마음을 거스르지 마라. 그 움직임을 먼저 보라. 보는 자는 이미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억누르는 것을 다스림이라 착각하지 마라. 억압된 감정은 반드시 다른 곳에서 터진다. 제자가 물었다.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참아야 하느냐고. 다산은 고개를 저었다. 참으면 안에 불씨가 남는다. 이 짧은 말 속에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억지로 참는 것과 진정으로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이다. 억지로 참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강제로 누르는 것이다. 화내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명령으로 감정을 짓밟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자리에서는 폭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 장면이 다시 살아난다. 자려고 누웠을 때 그 말, 그 표정, 그 상황이 반복적으로 떠오른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분노로 올라왔다가 억눌리면 그것은 무기력함으로 변한다. 또는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 만성 두통, 소화불량, 이유 없는 피로.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말해온 화병이 바로 이것이다. 억눌린 감정이 몸 안에 축적되어 결국 신체를 공격하는 것이다. 서양 심리학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감정 억압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모두 해친다. 그렇다면 다산이 말하는 다스림은 무엇인가? 그것은 감정을 살피는 것이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화 앞에 잠시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왜 이 화가 올라왔는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 불편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살피는 것이 억누르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다산은 유배 생활 내내 글을 썼다. 500권이 넘는 책이 그 시간의 산물이다. 그것이 단순한 지적 욕구의 발현이었을까?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출구였다. 억울함, 분노, 그리움, 외로움. 이 모든 감정들을 다산은 글로 표출했다.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식들에게 쓰는 가훈에, 책의 서문에. 그는 감정을 가두지 않았다. 형태를 바꾸어 흘려보냈다. 이것이 진정한 다스림이다. 당신에게도 출구가 필요하다. 그 출구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글쓰기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신뢰하는 사람과의 대화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출구가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터뜨리는 것은 출구가 아니다. 그것은 불씨를 옆집에 던지는 것이다.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다산이 말하는 다스림의 핵심이다. 억누르는 것을 수양이라 착각하지 마라. 억누른 감정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터진다. 터지기 전에 살피고 살핀 다음에 흘려보내라. 이것이 불씨를 꺼뜨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라. 다산은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먼저 그 근원을 밝히라. 이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마라. 여기에 감정을 다스리는 강력한 기술이 숨어 있다. 마음이 어지럽다는 것은 감정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뭔가 불쾌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화가 나는 것 같고, 뭔가 억울한 것 같고, 이 뭔가가 문제이다. 막연하면 커진다. 분명하면 작아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무엇이 느껴지는가? 그냥 기분이 안 좋다는 답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파고들어라. 짜증인가? 무언가 원하는 것이 막혔을 때 오는 그 답답함인가? 억울함인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오는 그 고통인가? 수치심인가? 타인의 시선 앞에서 내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 오는 그 불편함인가? 두려움인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을 예상하며 느끼는 그 조임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잠시 멈춰야 한다.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마음을 다스리는 행위이다. 감정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한다. 화가 나면 지금 당장 소리를 질러야 할 것 같고, 억울하면 지금 당장 해명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 즉각적인 반응 앞에 단 3초만 멈추어라. 그 3초 안에 물어라. 지금 내가 느끼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이름을 붙이는 것이 왜 효과가 있는가? 이름이 붙으면 그 감정의 경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경계가 없는 것은 무한히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름이 붙으면 그것은 유한한 것이 된다. 나는 지금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이 말 속에는 이미 중요한 정보가 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때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가? 이렇게 감정의 이름에서 시작해서 그 원인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 다산의 글 속에서도 이 방법은 곳곳에서 보인다. 그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편지에 정확하게 묘사했다. 이런 억울함, 이런 그리움, 이런 분노, 막연하게 힘들다라고 쓰지 않았다. 정확한 언어로 자신의 내면을 기술했다. 이 정확한 기술이 그의 마음을 정리하는 도구가 되었다. 글 쓰는 행위 자체가 이름 붙이기의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은 조금씩 정리되었다. 오늘부터 연습하라. 마음이 어지러울 때 노트를 꺼내라. 또는 마음속으로라도 물어라. 지금 이것이 짜증인가, 억울함인가, 수치심인가, 두려움인가, 슬픔인가, 외로움인가. 정확한 이름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이름이 붙는 그 순간, 마음속의 괴물은 크기를 잃는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설명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다스림의 세 번째 법도이다. 막연한 것은 거대해진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작아진다. 괴물을 이기려 하지 마라. 먼저 그것의 이름을 불러라. 하루 떨어진 자리에서 나를 보라. 격정 속에서는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다산의 공부법 중 가장 독특한 것 중 하나는 물러나서 살피는 것이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으려 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일수록 그는 의도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려 했다. 지금의 나를 하루 떨어진 자리에서 보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하루 떨어진 자리에서 본다는 것은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감정에 완전히 잠겨 있다. 모욕당한 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억울한 것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내일의 나는 어떻게 볼까? 일주일 후에 나는 어떻게 볼까? 1년 후에 나는, 10년 후에 나는. 이 거리감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다산이 말하는 물러나서 살피는 것이다.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주어를 바꾸는 것이다. 내가 모욕당했다가 아니라 한 선비가 이런 말을 듣고 있구나 라고 바꾸어 보라. 이 주어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꾼다. 나로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공격이고 상처이고 위기이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객관화하는 순간 그것은 분석 가능한 상황이 된다. 그 상황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격정 속에서는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사실이다. 강한 감정 상태, 특히 분노나 두려움의 상태에서는 전두엽의 기능이 억제된다. 전두엽은 판단력, 계획,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곳이다. 즉, 화가 극도로 났을 때 우리는 이미 최선의 판단을 내릴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그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 하는 말, 취하는 행동, 이것들이 나중에 후회로 돌아온다. 다사는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했다. 화가 났을 때 쓴 편지는 반드시 하루 뒤에 다시 읽어보라고. 그리고 붙여도 되겠다 싶을 때만 붙이라고. 이것이 하루 떨어진 자리에서 보는 것의 실천이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다. 화가 났을 때 문자를 보내지 마라. 이메일을 쓰더라도 바로 보내지 마라. 하루를 두어라. 그 하루가 당신을 많은 실수에서 구할 것이다. 이 방법은 연습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감정에 삼켜지는 것이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씩 연습하면 반드시 가능해진다. 격한 상황이 닥쳤을 때 속으로 말하라. 지금 나를 한 발 떨어져서 보자. 이 짧은 말이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당신에게 작은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 공간이 지혜의 자리이다. 격정 속에서 뛰어들지 마라. 물러서서 보라. 가장 격렬한 파도 속에서 헤엄치려 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파도의 방향을 먼저 보라.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어를 나에서 그로 옮겨라. 상처는 공격이 아니라 정보가 될 수 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했다.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공격받았다. 내가 억울하다. 이 모든 반응의 주어는 나이다.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나에 대한 것이 된다. 타인의 행동이 모두 나를 향한 의도적인 공격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다사는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 사람의 사정은 무엇인가? 이 주어의 전환이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든다. 나에게 무례하게 말한 그 사람. 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급했을 수도 있다. 자신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을 수도 있다. 두려웠을 수도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들키지 않으려 공격적으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자신만의 오래된 방어 기제가 자동으로 작동한 것일 수도 있다. 또는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정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이 가능성들을 생각하는 순간 상처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더 이상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타인의 행동은 대부분 그 사람 자신에 관한 것이다.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방어, 그들의 습관, 그들의 사정. 그것들이 표출된 것이 나에게 무례한 말로 나타났을 뿐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상처는 정보가 된다. 저 사람은 지금 두려운 상태에 있구나. 저 사람은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구나. 다산의 18년 유배 생활을 돌아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모두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려 했다. 그들이 왜 죄인을 경멸하는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다. 이해하면 용서가 쉬워진다. 용서가 되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상처를 받은 직후에 저 사람의 사정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보라. 상처를 받은 직후에는 그냥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어라.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마음이 약간 가라앉았을 때 이 질문을 꺼내라. 그 사람의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상처의 방향을 바꾼다. 주어를 나에서 그로 옮기는 것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중심에서 잠시 내려놓고 더 넓은 시각을 얻는 것이다. 그 넓은 시각에서 보면 상처는 공격이 아니라 정보이다. 그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한다. 작은 불편함을 피하지 마라. 마음의 근육은 불편함을 통해서만 자란다. 제자가 다산에게 물었다. 어찌 그리 담담하십니까? 다산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담담한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것이다. 이 답 속에 마음 다스림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들어있다. 마음의 강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훈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훈련은 반드시 불편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불편함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 한다. 어색한 대화를 피하고 갈등 상황을 피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하는 순간을 피한다.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회피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진다. 더 작은 불편함에도 더 크게 흔들리게 된다. 피하면 피할수록 더 무서워지는 것이다. 다산의 삶이 이것을 증명한다. 유배의 모함 좌천. 그는 작은 불편함을 피하지 않았다.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것이 권력자의 눈밖에 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말했다. 억울함을 글로 썼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끝까지 주장했다. 그 결과가 유배였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마음은 강철처럼 단련되었다. 18년의 유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수많은 작은 불편함들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의 근육도 신체의 근육과 같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사용하면 강해진다. 그리고 근육을 키우려면 반드시 저항이 필요하다. 저항 없는 운동으로는 근육이 자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불편함 없는 일상으로는 마음의 근육이 자라지 않는다. 작은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 하루 안에서 한 가지 작은 불편한 선택을 하라. 하기 싫었던 전화 한 통을 하라. 말하기 어려웠던 말 한마디를 하라. 미뤄두었던 일 한 가지를 시작하라. 이 작은 선택이 마음의 기준을 조금 올린다. 내일은 어제보다 조금 더 큰 불편함을 견딜 수 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새 예전에는 흔들렸을 상황에서 담담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마음은 단번에 강해지지 않는다. 조금씩 불편한 선택을 반복할 때 기준이 올라간다. 편함을 추구하지 마라. 편함은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작은 불편함을 선택하라. 그 선택들이 쌓여 마침내 강한 마음이 만들어진다. 마음 다스림은 평생의 공부이다. 완성을 목표로 삼지 말고 방향을 목표로 삼아라. 이 모든 법도를 읽고 이제 마음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다산도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흔들렸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재회에서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 앞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목표이다. 마음 다스림을 하나의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한다. 오늘 완벽하게 평정심을 유지했다가 내일 작은 일에 폭발하면 나는 역시 안 돼. 이 공부는 소용없어라고 결론 짓는다. 이것은 잘못된 관점이다. 마음 다스림은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이다. 매일 조금씩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빨리 평정심을 되찾았다면 그것이 성장이다. 일주일 전에는 이틀 동안 마음이 흔들렸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회복했다면 그것이 발전이다. 다산은 평생 공부했다. 유배지에서도 공부했고 고향에 돌아와서도 공부했다. 그것은 지식의 공부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기도 했다.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가?
어떤 말이 나를 가장 예민하게 만드는가? 어떤 사람 앞에서 내 기준이 흔들리는가? 이 자기 관찰을 평생 계속하는 것이 다산이 말하는 진정한 수양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7가지 법도를 정리해보자. 첫째, 흔들리는 것을 인정하라. 둘째, 억누르지 말고 살피라. 셋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라. 넷째, 하루 떨어진 자리에서 나를 보라. 다섯째, 주어를 나에서 그로 옮기라. 여섯째, 작은 불편함을 피하지 마라. 그리고 일곱째, 이것을 평생의 공부로 삼아라. 이 7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를 실천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실천하려 하지 마라. 그것은 새해 첫날 모든 것을 바꾸려는 사람처럼 오래가지 못한다. 오늘은 하나만 선택하라. 가장 마음에 와닿는 법도 하나를 골라 오늘 하루 그것만 실천해보라. 내일은 또 하나를 더해라.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면 한 달 후, 1년 후, 당신의 마음은 지금과 다른 수준에 있을 것이다. 다산은 말했다. 담담한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것이라고. 당신도 익숙해질 수 있다. 오늘의 불편함이 내일의 익숙함이 된다. 오늘의 연습이 내일의 힘이 된다. 시작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완성을 기다리지 마라. 방향을 정하고 오늘을 걸어라. 마음은 그렇게 하루하루의 선택 속에서 단련된다.